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1일 만에 다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내일 예정대로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리고 증가세를 꺾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내년에 관중 있는 도쿄올림픽을 열겠다고 밝히자마자 오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 의원 시절 참여한 한반도 관련 의안을 KBS가 분석했습니다. 또 바이든 시대에 달라질 한반도 정세에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들어봅니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도 허술한 법조항 탓에 백지 신탁만 해놓으면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탐사K가 점검했습니다. KBS가 양천 여아학대 신고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작성한 평가 결과서를 입수했습니다. 학대 판정에서 단 1점이 모자라 16개월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위험이 문턱에 다가왔다. 이 방역당국의 말처럼 코로나19의 위협, 일상 깊숙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신규 확진자 81일 만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8.15 집회 등과 관련해 감염이 급속히 번졌던 8월 하순의 증가세와 비슷합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올라가는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 곳곳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소규모 작업장과 노인 요양시설, 또 지인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는 수영장과 악기 교습 등을 고리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고위험 취약시설, 또 광주에서는 지역 거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퍼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계속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례가 일상 모임을 통해서 확산됐습니다. 거리두기를 2단계로 더 올리지 않고 증가세를 꺾는 게 정부 목표인데 시민들이 방역수칙 따르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첫 소식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친목 모임과 관련해 확진자가 20명 확인됐습니다. 원래 온라인 모임인데 회원들은 지난 7일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났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가족과 지인으로 추가 전파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지인 모임과 일터, 학교, 요양시설 등 일상 공간 어디서나 감염 사례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증가세가 심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25.6명. 여기에 60세 이상 확진자도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것도 걱정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은 21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협의하여 현재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내일부턴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는데 일단 확산세를 꺾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2단계로의 거리두기 격상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단계로 오르면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카페는 아예 내부 취식이 금지되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제한되는 등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포함한 백신 구입 세부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접종까지는 안정성 확인과 공급 체계 준비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은 거리두기와 모임 자제 등 생활 속 방역 관리에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일 0시, 그러니까 3시간쯤 뒤부터 서울과 경기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게 핵심인데요.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도 줄여야 합니다. 지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한창이죠. 서울 고척돔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인혁 기자, 지금 경기 한창 진행 중이죠. 현장에서 방역 수칙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6시 반부터 한국 시리즈 2차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NC와 두산의 경기 지금 7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시간 전에 나와보니까 이제 야구장 내 방역수 짚고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현장에서는 표를 팔지 않습니다. 모든 표는 온라인으로만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제 옆에 지금 관중석을 잠깐 비춰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시리즈 모습과 달리 조금 띄엄띄엄 앉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치맥을 먹는 모습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음료 정도만 마실 수 있습니다. 선수랑 많이 안 가까워져서 우리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빨리 끝나고 진짜 마스크 없이 선수랑 가까이서 육성 응원도 하고 싶고요. 더 많은 분들 오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관중 수가 줄게 돼서 예매도 다시 했다면서요. 네,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과 경기 지역에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0%인 관객 수를 30%까지 더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내일 모레죠. 3차전 경기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예매했던 표를 다시 취소하고 예매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지역, 광주광역시와 강원도 철원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1.5단계에 참여하게 되면 4제곱미터당 1명이라는 규칙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상당수 다중이용시설이 이 수칙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도 전체 좌석수의 30%로 제한됩니다. 수도권 중 인천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단계에 들어가니까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1.5단계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 방역당국은 2단계로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30%로 제한하고 있는 관중수를 10%로 더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 오는 피해가 커지는 건데요. 이것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척돔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는 이틀 동안 주민 8명이 확진돼 마을 전체에 2주 동안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전남대병원 의료진에서 시작된 감염이 다른 지역 병원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마을 전체가 격리된 곳 어디입니까? 네, 전남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 오후 이 마을 주민 6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마을 주민 2명이 확진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웃 주민들이 밀접 접촉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 받았고요. 오늘 오후에 집단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마을 주민은 100여 명 정도인데요. 순천시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마을의 출입을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통제하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양의 한 기업체 관련 연쇄 감염으로 확진된 인근 마을 주민이 해당 마을에 방문한 점을 토대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을과 옆마을 주민들까지 200여 명에 대해서 현장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순천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 3명이 확진되는 등 전남 동부권에서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의료진들 감염이 잇따르고 있죠. 지금 병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 전남의 방역 중심지인 전남대병원과 연관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사와 간호사, 환자 그리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5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누적 관련 확진자가 50명에 이르고 있는 50명이 육박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은 오는 22일까지 외래 진료가 중단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화순 전남대병원에서도 간호사가 1명 확진됐고요. 목포 기독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제 순천중앙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병원들은 병동 일부를 폐쇄하거나 응급진료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의료진들도 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하는 등의 대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관중을 입장시켜 열겠다고 밝히자마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처음 2,000명을 넘겼는데 시민들은 지금 올림픽 열 때냐면서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시찰에 나선 바흐 IOC 위원장. It's very emotional. It has a lot of atmosphere already, even now when it's empty. 같은 시각 경기장 밖에선 시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대회 취소를 요구합니다. 올림픽을 여는 대신 그 예산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생계 지원에 쓰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493명.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스가 총리가 관중을 들여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의욕을 보이자마자 감염자가 폭증한 겁니다. 観客の参加を想定をしたさまざまな検討を進めていることを説明をし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도쿄의 경우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그 가운데 60%가량은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実は過去最多がもう一つあります。検査数です。8,600ぐらい。 코로나19 3차 유행의 파도가 무섭게 밀려드는 상황. 올림픽 성공을 외치는 스가 정권의 목소리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미국은 또 백신이 나왔다는 희소식 이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코로나19 대처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주정부들이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17일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1,126만 명. 이 가운데 16만 6천 명이 신규 확진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하루에 7만 명을 넘었습니다. So that has decreased our ability to accept patients, and we are struggling to manage the influx of patients who do need beds. 지난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목된 노스다코타주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철회하고 뒤늦게 마스크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미시간주는 3주간 실내 사교 모임과 집단 활동 중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최소 13개 주가 술집과 식당의 밤 시간 영업, 그리고 실내 실외 모임과 인원을 제한하는 등 규제 수위를 잇따라 높였습니다. 하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I kind of feel like if he did it earlier, maybe we wouldn't have as many cases. I feel like we didn't take COVID very seriously as a state as a whole. 지나친 규제라며 요식업협회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We have to take actions to be safe as citizens. They are willing to do their part and then some, but they can't be shut down. Not now, not again. 사우스다코타, 애리조나, 플로리다주 등 최소 10개 주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일부 주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거치면서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만 명씩 나올 수 있다며 일찌감치 경고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5년을 상원의원으로 지냈습니다. KBS가 이 기간 다뤄진 13만 8천여 건의 의안 가운데 이 바이든 당선인이 관여한 한반도 관련 59개 의안을 분석했습니다. 이 북미 관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52년 전 북한의 피랍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 해군 정보함 포에블로호를 돌려달라는 결의안을 2008년 공동 발의한 점입니다. 이 포에블로호 피랍 사건, 미국으로서는 체면국이는 일인데 이 미국 새 정부와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인 상태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될 법해 보입니다. 워싱턴 김은교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 푸에블로호는 북한 근해에서 정보 수집 활동 중 납포됐습니다. 1968년 1월 23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조원 1명이 피살됐습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이 북한 근해에서 공격 대기하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북미 양측은 협상했고 82명의 피랍 승조원들은 송환됐습니다. Make our return to the United States even that much more glorious than I ever dreamed possible. 사람은 돌아왔지만 푸에블로호는 아직 북한에 있습니다. 52년째입니다. 원산, 흥남을 거쳐 지금은 평양에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도구 역할하고 있습니다. 2008년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이던 바이든은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푸에블로호 송환 결의안을 냅니다. 40 years later, we are still waiting for the return of the USS Pueblo. I believe 40 years of relative silence on this issue is far too long. 돌려준다면 북한의 미국에 대한 선의의 표현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결의안에 명시했습니다. 미 상원은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킵니다. 바이든이 이듬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가기 전 상원 마지막 시기에 낸 결의안입니다. 그때부터 대통령 당선인 되기까지 12년 흘렀지만 단순 투표 참여가 아닌 공동 발의인 만큼 당선인 관심 사안입니다. 지난해 하원에서도 송환 결의안 나왔습니다. 미국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푸에블로 피랍 사건은 바이든의 결의안에도 언급된 것처럼 150년 넘는 미 해군 역사상 외국 군대에 피랍된 첫 사례입니다. 미국으로선 자부심에 상처난 거고 그 상처는 5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도 푸에블로 송환 이야기 나온 적이 있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그 사흘 뒤 1월 23일은 푸에블로호가 피랍된 지 53년째가 됩니다. 네, 워싱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이 바이든 당선인의 의정 기록에서 푸에블로 송환 결의안하고 같이 눈에 띄는 게 한국전 참전 군인들에 대한 것들이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35년 상원 재임 기간 14만 건 가까운 의안 중에서 바이든이 관여한 한반도 관련 의안을 뽑았는데 59건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21건이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법안과 결의안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 제향군인의 날에 한국전 기념비에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 많은 기념비 가운데 한국전 기념비일까? 그의 의정 기록에 답이 있었습니다. 1981년부터 2007년까지 26년 동안 21건의 한국전 참전용사 의안에 관여했는데 금융 우대, 의료 혜택 등을 세세하고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네, 유독 한국전 이 참전용사에 관심을 쏟았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자녀들까지 챙겼습니다. 미국이 관여한 여러 전쟁이 포함되긴 했지만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자녀들, 물론 참전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요. 이 자녀들의 미국 입국에 혜택을 주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기까지 하면서 여기에 참여했을 그런 정도입니다. 네, 이런 관심을 북미 간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도 있을까요?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 때 관여한 한국전 참전용사 의안에서 특별한 것이 전쟁 포로와 실종군인 관련 법입니다. 잊지 않고 있음을 상징하는 깃발을 한국전, 베트남전, 2차 대전 기념관에 꼭 개양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잊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성과 냈던 미군 유해 송환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같은 기조일 수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바이든의 상원 의정 기록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바이든 시대의 개막으로 북미, 남북 관계에 중요한 외적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정세 변화의 시기,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당선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무의미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트럼프 정부와 함께 해왔다고 생각하는 이런 북미 관계의 성과가 다 사장돼 버리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북의 핵 능력이 감축되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부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비핵화의 과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면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우리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책 구상 이런 것들하고 유사한 점들이 오히려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해온 뭐 남북미의 노력을 되살리겠다 이런 의지도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 우리 이런 입장은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을 우선하고 동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을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 북한이 도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 판단이 궁금합니다. 뭐 이전에 오바마 정부 시절을 보면 네. 그런 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지구를 이야기할 때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도 자신들의 그 당시에 그 정책이 올바른 접근이었는지 되짚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이 이번에는 그런 거친 접근보다는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오히려 높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으로서는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통해서 접근해 오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은 효과와 합리적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한미 연합훈련하는 3월쯤에 오히려 도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그 통일부 장관으로서 군사적인 긴장보다는 평화회담의 분위기가 많아지는 것을 뭐 당연히 원합니다. 북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세의 여지들 이런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직접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뭐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특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뭐 조치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고위급 파견이나 뭐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 파견과 같은 것은 우리 대통령님의 최고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인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미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남북 간의 대화 협력에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도 좋으니까요.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저는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길에서도 남북 대화 복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대화는 단절됐는데 비공식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네, 비공식 접촉은 뭐 저로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남북 관계의 발전도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이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영역에서 서로 제안을 주고받고 그런 차원에서 대화와 또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지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그 정식으로 북에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이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 방역으로 물꼬를 터보자 이런 생각이신지요?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포에블로 송환에 굉장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북미 대화의 뭐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매개점?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미군 그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 이런 것들이 북미 간의 그 서로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작은 조치들로서 그동안 이따금씩 이렇게 전개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푸에블로를 만약에 평양이 워싱턴으로 송환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뢰 조치로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북미 간의 신뢰를 통해서 대화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의 주식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연속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15년째 운영 중이지만 허점이 많아서 주식 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호, 최은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의 영농조합법인. 키위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곳으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1,100억 원으로 정 의원이 지분 21%를 보유 중입니다. 매년 배당금도 받아갔습니다. 이득이 나오니까 저희가 출자에 배당금이 따라 3천에서 올해 산지 유통센터 공모에 선정돼 국비 33억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주관한 곳은 농식품부, 농해수위 피감기관입니다. 농해수위 위원인 정 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법인이지만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돼 영농조합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상 법인이 아니고 민법상 조합이거든요. 저희 농장 12,000평을 출자를 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제출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이 의원이 바로 옆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대주주인 건설사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건설업 등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건설업계 이익에 들어맞아 결국 이 의원이 대주주인 사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입니다. 직원이라 해봐야 5명도 채 안 되니까 정경련에 찾아오셔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삭제하자는 법안은 발의한 의원 20명 중 3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건설사 대주주였습니다. 피감기관 공사를 따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의원. 6년 전 백지신탁한 세계 건설사 주식 129억 원어치가 농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 주식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말로만 팔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처분을 무기한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만 하고 사실상 매각은 안 된다는 걸 서로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제도적 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백지신탁 제도 도입 후 15년 동안 수탁기관인 농협에 주식을 신탁한 의원은 30명. 이 가운데 실제 주식이 팔린 의원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각 상임위 배정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번에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시제도를 강화해 이해충돌 재발을 막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식 백지 신탁을 했지만 처분이 안 됐을 경우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했는지 분기마다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고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박덕흠 의원이 이 법이라도 제대로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현행법 자체의 허점도 많습니다. 국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지 신탁해서 처분이 안 돼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죠? 문제라는 지적에 20대 국회에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못 팔면 상임위 변경을 권고하자. 법안 발의만 해놓고 논의 없이 다음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 가족의 재산 등록법을 못하게 하자. 매각이나 신탁 의무 제때 안 지키면 처벌 2배로 강화하자.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는 지금 백지 신탁을 하고 6개월 안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이번엔 상임위를 강제로 바꾸게 하자는 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를 엄정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 이번엔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위원들이 3차례나 표결을 했지만 2명의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고 결국 추천위는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10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최종 2명 추리는데 결국 실패군요. 네, 추천위는 오후 2시부터 예비 후보 10명에 대한 검증을 재개했는데 4명까지 압축했지만 최종 2명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3차례 표결했는데도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축된 4명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2명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로 각각 5표를 얻었습니다. 4표를 얻은 후보는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로 역시 2사람도 대한변협 추천이었습니다. 정당 추천 후보는 최종 표결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실상 오늘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정말 이대로 끝내는 건가요?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이 야당 추천위원 2명은 최종 후보가 없는 만큼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로 가자고 했지만 전체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나머지 5명 위원들이 다시 회의를 한다 해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후보가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추가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다만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소집하거나 위원회 3분의 1이 동의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는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 추천위원 구성 자체가 이 정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다며 현행 방식의 회의감을 나타냈는데요. 의견 들어보시죠. 완전히 독립된 분들로 위원들이 구성되거나 대법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처럼 완전히 정치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되고 그다음에 철저한 인사검증과 국회 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견제가 돼야 되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가장 핵심인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데 정당 추천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공수처 출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민주당은 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죠. 네, 민주당은 오늘까지를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받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후보 추천이 불발될 경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본회의는 12월 2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들의 즉각적인 회의 속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걷어찬 것이라며 심각한 법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감찰관실 소속 검사를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감사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대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 설명이 엇갈리면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총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을 알리고 방문조사 예정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과 라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 중입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가져온 서류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감찰에 필요한 자료 요청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 평검사가 감찰을 받아도 소명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총장을 감찰 조사하겠다면서 사전 조율 없이 공문부터 들고 왔다는 겁니다. 윤 총장에 대한 기습적인 대면 조사라는 논란까지 일자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조사 일정을 알려달라고 물었지만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오전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검사들이 찾아갔지만 서류 접수를 거부당했다며 대검 측의 비협조를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안 감찰 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던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해 윤 총장 관련 감찰을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얼마 전 생후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엄마가 자주 가던 키즈카페 사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엄마는 이 키즈카페 앞에서 차 안에 딸을 방치했다며 학대 의심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마무리됐다면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아이 숨지기 전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또 경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조사하는데 그 조사 결과가 학대 판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KBS는 지난 9월 마지막 학대 신고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작성한 평가 결과서를 입수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위탁가정에서 살던 A양. 생후 6개월 만에 소파를 잡고 설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입양된 A양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올해 5월과 6월 2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9월에도 소아과 의사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안 좋다며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위험도 평가서입니다. 학대 위험도 평가 9개 항목 중 외부 손상 관찰 등 3개 항목만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개 항목에 해당해야 분리 조치가 고려되는데 단 한 문항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A양은 몸무게가 한두 달 만에 약 1kg이나 줄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방임이나 학대로 초래된 발육부진이나 영양실조 등이 관찰된다는 문항에 아니오가 체크됐습니다. 신체적인 발달 상태가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신체 상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동 학대로 인한 신체 발달의 지연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믿기 어려운,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결국 이 한 문항은 A양이 분리조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양은 20여일 뒤 멍투성이로 응급실에 실려와 숨졌습니다. 평가 문항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요구 의사를 표현한다는 문항이 16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적절한 거냐는 겁니다. 연령에 맞는, 개월수에 맞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런 학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못하는 문항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한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합병하기로 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모 회사이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죠. 한진칼에 돈을 넣는 방식이라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특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황정호 기자가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병 작업의 핵심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식과 교환 사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이 돈을 받아서 아시아나의 주식 등을 사들여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대주주가 되면서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늘어납니다. 산인의 한진칼 지분을 약 10% 가까이 지분을 갖게 돼서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됨으로써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한진칼의 지주회사 요건입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자격을 유지하려면 상장된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진칼이 가진 대한항공 지분은 29%,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바로 투자하면 이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져 지주회사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권단이 이 비율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대한항공에 직접 투자해도 아시아나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투입 금액이 현재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로 늘 수 있습니다. 반면 합병 과정에 채권단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100% 소유하고 있는 거가 아니고요. 대한항공의 주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는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이번 합병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를 인수할 다른 기업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위험을 안고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이고 앞으로 경영상 문제가 생기면 조 회장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신이, 부처손, 빼빼목 이렇게 생소한 이름의 식물 원료들이 다이어트와 각종 질병에 효과적이라면서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독성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식품으로 먹어선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는 빼빼목입니다. 자궁암에 좋다는 부처손과 이를 이용해 만든 식초입니다.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으로 소개되며 판매되어 온 제품들입니다. 확인해보니 모두 식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대로 먹거나 식재료로 써서는 안 될 원료였습니다. 소비자원이 월해 6월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점검해보니 신이, 부처손, 빼빼목 등 식품으로 먹으면 안 되는 9가지 식물 원료와 이 원료로 만든 제품 53개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식품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등 이런 식으로 식품임을 암시하는 문구 등을 명시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하고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일부 식물 원료는 비염이나 신경질환 등의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지만 독성이 강해 한의사 처방 없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까마죽 열매는 30mg 이상 섭취할 경우 복통과 식중독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굴채를 먹은 환자에게선 급성 간 손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먹게 됐을 때 이제 양이 많아지게 되면 누적돼서 몸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한의사의 상담을 받고 그거에 맞는 맞춤 처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업체들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대부분 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내일 늦가을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 오후 들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우산을 꺼내든 시민들. 며칠간 시야를 가리던 미세먼지를 씻어내듯 포근한 바람과 함께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따뜻하고 해서. 그런데 따스하던 빗줄기가 내일은 늦가을 폭우로 돌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컴퓨터 예상 모델에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내일 새벽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남동쪽으로 훑고 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북서쪽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와 부딪혀 비구름의 세력을 키운 겁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오늘까지 기온이 다소 높았고 이 영향으로 기존에 있던 찬 공기와 충돌하며 따뜻한 공기 안에서 이 다량의 비구름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의 남부 지역과 전북 북부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100mm가 넘는 비는 늦가을 비로는 관측사상 최고 기록 수준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영동, 영남 해안 지역에는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론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이죠. 천리안 2비호가 보내온 아시아 대기 관측 영상이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연구와 기후변화 문제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오늘 한반도 서쪽 지역에 대기질이 탁했습니다. 같은 날 천리안 2비호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짙은 붉은색 띠가 중국 대륙 동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붉은색 표시가 점차 증가합니다. 중국 쪽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를 고스란히 잡아낸 겁니다. 천리안 2비호의 첫 성과입니다. 오염물질의 시간대별 영상을 통해서 오염물질의 발생원, 이동,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 2비호의 임무는 아시아 지역 대기질 관측. 성능과 활용성은 미국과 유럽의 환경위성보다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낮은 궤도에서 지구를 빙빙 도는 미국 유럽의 환경 위성이 하루 한 번 관측하는 반면 천리안 2비호는 36,000km 상공에 머물면서 동일 지역을 하루 평균 8번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 어디에서 시작돼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걸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중국발 아니면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사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리안 2비호의 운용 수명은 10년. 대기 관측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건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천리안 2비호의 관측 자료를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 공동 연구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올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선 이른바 부자구로 알려진 강남 3구 거주자 비율이 높았고 전두환 씨는 5년 연속 억대 체납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급 빌라. 10여 세대밖에 안 사는데 가구당 공급 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세대수가 적어 거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가장 최근인 2018년 매매 가격은 17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 걸로 예상됩니다. 집 주인은 80대 남성인데 서울시가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전자회사를 운영하다 지금은 폐업했는데 4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지 등이 공개됐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가운데 6개월의 소명 기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 일부라도 내지 않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체납액은 전국 8천여 명 4,200억 원이고 서울시는 1,300여 명 1,0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른바 부자구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가 서울 체납자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명 중 절반도 이곳에 주소를 뒀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전두환 씨는 2016년부터 5년째 명단에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5천만 원 늘어 9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18년 12월에는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서 그림 9점을 압류했습니다. 2차 가택 수색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의,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한 상습 체납자 명단은 지자체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